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 각각 2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현대차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식품 서비스 부분을 인적 분할해 재상장한 현대그린푸드가 오늘 주가 첫날 10%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는 이번에 인적 분할을 두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현대M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감산 계획을 밝힌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부터 감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취재 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오다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프라임 이슈는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영업실적 전망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2조 원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실적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죠. 네. 이제 현대차가 이를 제치고 1위를 탈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현대차가 1위를 기록한다면 2010년 새 회계 기준 도입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제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1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35조 4,900억 원, 영업이익 2조 6,6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 매출이 17%가량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8% 늘어난 수준인데요. 기아의 1분기 실적 전망치도 매출 22조 3천억 원대, 영업이익 2조 1천억 원대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20%, 34%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두 회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합하면 4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현대차, 기아의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넘어설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1분기가 전통적인 자동차 판매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작년과 같은 품질 이슈가 재발하지 않을 경우 올해 현대차, 기아 합산 영업이익이 20조 원도 돌파할 거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올해는 20조 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이유, 배경이 뭘까요? 네, 먼저 이 미국과 유럽, 북미 시장에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1월에서 3월 미국에서 총 38만여 대를 판매해서 역대 1분기 최다 판매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제네시스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같이 상대적으로 비싼 차를 더 많이 판 것도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달 18일부터 시행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으로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점은 올해 최대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거나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공략해서 판매 목표를 채우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식품 서비스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이번에 재상장한 기업이죠. 현대그린푸드가 오늘 주가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했었는데 자,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10%까지 올랐다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오늘 장 초반 14,300원대까지 오르면서 10% 이상 상승했는데요. 종가는 시초가인 12,990원 대비 12%가량 하락한 11,000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주사인 현대GF홀딩스도 장중 한때 11% 빠진 4,200원 선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시초가가 회사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현대백화점 그룹은 유통 부문의 현대백화점과 비유통 부문인 현대그린푸드를 각각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하는 양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이 현대백화점의 인적 분할이 무산되면서 현대그린푸드만 분리하게 됐고 현대그린푸드가 오늘 재상장한 겁니다. 원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현대그린푸드의 인적 분할 역시 분할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긴 어려울 거란 판단 때문인지 거래 재개 후에 오늘 내내 주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주회사인 현대GF홀딩스는 현대리바트, 현대이지웰 등의 자회사 관리와 신규 사업 투자를 담당하고요. 현대그린푸드는 사업회사로 단체급식, 식자재 유통, 외식 사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네, 오늘 첫날의 종가는 마이너스 12% 이상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네. 증권가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기회다라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네, KB증권이 이번 인적 분할로 푸드 서비스 사업의 가치가 재평가받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분할 이전에는 가구 사업, 중장비 제조 사업, 법인 영업 사업을 영위하는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푸드 서비스 사업에 대한 기업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지 못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경은 KB증권 연구원은 단체 급식 사업 식수 증가, 해외 사업 확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면서 일식수 30만 식 수준을 회복했고 중동, 미국 등의 국내 기업이 투자하는 프로젝트 공장에서도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고물가로 인한 외식 산업 침체로 현대그린푸드의 외식 사업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럼에도 현대그린푸드의 외식 사업이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외식업체 대비 실적 감소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범현대가 출신이죠. 정몽일 회장이 운영하는 현대 미래로그룹의 계열사 현대 M시스템즈가 중소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빼돌려서 유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자, 오 기자, 당시의 대표이사도 결국에는 검찰에 고발한다고요. 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 M시스템즈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대 M시스템즈는 범현대가 출신 정몽일 회장이 운영하는 현대 미래로그룹의 계열사로 건설 중장비용 전기장치 제품을 만들어서 건설기계 제조기업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 현대 M시스템즈는 중소수급 사업자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서 이를 건설 기계 업체에 공급하는 그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카메라 제조 기술 자료를 유용해서 자체 카메라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 M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A 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서 다시 볼보 건설 기계에 납품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A사의 카메라를 자사 제품으로 대체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자체 카메라를 개발했는데요. 현대 M시스템즈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사 카메라를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 A사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사의 카메라 도면, 회로도를 다른 협력사에 보내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네, 공정위에 지금 과징금도 부과받았고 대표이사가 검찰 고발까지 앞두고 있는데 현대 M시스템즈에서 입장이 좀 나왔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현대 M시스템즈는 이 공정위 조사 심의 과정에서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수급 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급 사업자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기술 자료를 활용해서 제품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였다라면서 당초 제공 목적을 벗어나서 수급 사업자와 협의 없이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기술 유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일에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잠정 실적치를 발표를 했었죠. 1조 원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이와 함께 당시 이제 감산 계획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감산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듯한데요. 오 기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어요. 네, 그동안 이 시장의 감산 기대에도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기조를 유지했던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발표 당일 삼성전자 주가는 4.33% 급등했고요. 오늘 최고가는 6만 6,300원, 종가는 6만 5,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SK하이닉스 주가도 강세를 덩달아 같이 보였는데요. 오늘 오전 SK하이닉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대 오른 9만 원대에 거래되면서 이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상 이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가 부진해도 공급이 수요를 밑돌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요. 세계 1위 메모리 업체인 이 삼성전자가 감산에 동참하면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 거고 시장은 이를 가격 반등 시그널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작년 말에 감산에 들어갔고요. 마이크론은 최근에 또 추가 감산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감산 결정을 놓고 업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에 이미 감산에 들어간 SK하이닉스, 이 마이크론 두 업체와의 시장 점유율을 애초에 목표했던 만큼 이만큼 벌렸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버티기 전략을 고수해온 것을 두고도 상대적으로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이번 기회에 경쟁업체와의 점유율을 벌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인데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D램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45.1%, 33.8%로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특정 메모리 제품은 향후 수요 변동에 대응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밝힌 만큼 나중에 업황이 개선돼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쌓아뒀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이번 감산에 대해서 단기 생산 계획은 하향 조정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견조한 수요가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감산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쌓인 재고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일 뿐 꾸준한 생산 기조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메모리 가격 하락세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요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공급만 늘려서는 지금 업황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수요처와 공급처 간의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만큼 시장 심리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만큼 당분간 재고 부담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재고는 2021년 말에 16조 4,551억 원에서 지난해 말 29조 576억 원으로 76%가량 급증했습니다. 당장 2분기 실적 개선은 쉽지 않을 거란 반응이 지배적이고요. 감산 동참에 따른 효과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에 메모리 공급량 조절과 가격 방어에 성공한다면 반도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프라임 이슈 다섯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 오늘 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11대 핵심 투자 분야에 13조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연구개발 예산의 무려 70%를 투입하게 되는 건데요. 자, 오 기자,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차, 포스코 등의 9개 기업 최고 기술 책임자와 이러한 내용의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첨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등의 11대 핵심 투자 분야에서 40개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내년 신규 연구개발 예산의 70%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2030년까지 13조 5천억 원 투자가 목표입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는 3개의 미션과 4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됐습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강국 도약을 목표로 모빌리티, 에너지, 가전용 화합물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고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와 1나노미터 이상 이하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용 핵심 기반 기술 개발에도 나섭니다. 이와 함께 12인치급 첨단 반도체 웨이퍼 소재 부품 장비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 실증 미니 공장을 구축해서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 추진과 신규 사업 발굴, 계속 사업 신규 과제 등을 통해서 2030년까지 13조 5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 권한을 정부 부처가 아니라 시장, 산업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에 부여해서 기술 개발과 또 사업화, 인력 양성, 기반 구축 사업 등의 전 과정을 주도하게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그간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여러 주체로 나눠서 수행하던 연구개발 사업을 대형 과제 단위로 나눠서 혁신 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소식은 LS그룹의 소식인데요. 구자운 LS그룹 회장이 국내 배터리와 전기차, 반도체 사업 강화에 나서서 유럽의 전기차 생태계에서도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 경영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오 기자, 전기차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그리고 폴란드, 세르비아 이렇게 3개국을 직접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회장 취임 후에 처음으로 해외 현장 경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LS그룹 구자은 회장은 지난 2일부터 총 9일간 LS전선과 슈페리어 에식스의 유럽 법인 중 독일, 폴란드, 세르비아를 차례로 방문해서 현지 사업 점검에 나섰습니다. 구 회장은 먼저 LS그룹 계열의 미국 전선회사 SPXX가 지난 1월에 유럽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수한 독일의 LNK를 가장 먼저 방문했는데요. LNK는 유럽 최대의 무산소동 생산업체입니다. 이 무산소동은 산소 포함량이 0.001% 미만으로 전도율이 높은 고순도 구리를 말하는데요. 이 전기차 구동 모터용 건선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로 꼽힙니다. LNK는 이 무산소동을 연간 6만 5천 톤, 그러니까 연간 2천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생산하고 있고요. 또 첨단 정밀 기술 분야인 우주, 항공, 의료 산업에 생산되는 특수 케이블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LS는 LNK가 생산한 무산소동을 SPSX의 독일, 세르비아 공장에 공급하고 고효율 전기차 구동 모터용 건선을 제작해서 현지 완성차 업체들에게 제공할 방침입니다. LNK를 방문한 구 회장은 전통적으로 완성차 및 전기 분야의 강국인 유럽에서 LS의 입지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유럽 전기차 시장에 맞춤 대응할 수 있도록 고부가 가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자라고 당부했습니다. 구 회장은 또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통신용 광 케이블을 생산하는 LS전선 폴란드 법인과 SPSX 세르비아 건선 생산 법인도 방문을 했고요. 이어서 폴란드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을 찾아서 2차 전지 제조 과정을 둘러보면서 양사 간의 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네, 7번째 프라임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지금 전문가들의 이제 과열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평가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등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 기자, 오늘도 올랐어요. 네. 지금 오늘도 전일 거래 대비해서 20%나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장중한 때 25% 이상 상승했고요. 종가는 전일 대비 24.7% 상승한 72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7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 역시 상승세에 13%, 2%대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는 오늘만 주당 가격이 60만 원 선을 뛰어넘어서 70만 원 선도 뚫었는데요. 에코프로 삼형제의 상승 덕분에 에코프로 그룹주 시가총액이 4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룹주로 비교했을 때 약 48조 원인 이 카카오 그룹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에코프로 삼형제는 11일 내일이죠. 1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합니다. 1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 발표에 따라서 에코프로는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앞으로 전기차 생산 확대로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80% 이상 오를 거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는 에코프로가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오는 2027년까지 경북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에코프로 블루베리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71만 톤까지 늘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이제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호재도 있으면서 불확실성도 줄어들긴 했는데 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그 에코프로 삼형제에 대한 과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얼마로 제시를 했을까요? 네, 현재 모건 스탠리, 맥쿼리 증권, JP 모건 등의 이런 외국계 IB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목표 주가를 현재 가격 25만 원 선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인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지난 4일에 현 주가가 현저한 고평가 영역이라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향 조정했고요. 유진투자증권은 에코프로 BM 주가가 과열권에 들어섰다라고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지주회사인 에코프로가 70만 원까지 치솟는 건 분명한 과열이라면서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4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주회사인 에코프로가 보유한 지분 가치보다 프리미엄을 더 받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현재 주가는 현저한 고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 38만 원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에코프로 주주들은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되겠네요.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금 합병 인수 절차가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동안 대한항공이 기업 결합 승인을 위해서 투입한 비용이 무려 1,00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오 기자,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 소식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심사 시작 이후에 조원태 회장, 우기홍 사장 등의 최고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해외 경쟁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결합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5개 팀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신설해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항공업계 기업결합 심사는 업계 특성상 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야 하고 또 세계 각국의 이해 관계자도 다양한 데다가 운영 노선이 복잡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예. 대한항공은 그간 기업결합에 실질적인 노하우를 지닌 로펌과 자문사를 다수 선임해서 경쟁 당국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대한항공이 이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이제 막대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앞으로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가 어디가 좀 남았을까요? 네, 앞으로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세 곳이 남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현재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일본과는 시정 조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미국, 유럽연합, 일본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이들은 양사 결합 시에 독과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당국은 양사 결합 이전 수준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항공은 일부 경쟁 당국의 과도한 시정 조치 요구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다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